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환경산업기술원의 김만영입니다. 어, 제가 원래 지금 김종경 박사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그 포장과 관련된 국내의 환경정책 동향하고 규제 동향 이거를 그 설명을 드리기로 했었는데요. 보니까는 그 앞서서 그 첫날 발표하신 분들도 있고 이 앞서서 발표하신 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해서 계속 겹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조금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포장 관련 환경 정책 동향과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기업의 과제 이렇게 제목을 한번 바꿔봤고요. 말씀드릴 순서 중에도 이제 이 자원순환이 왜 필요한지 하는 부분이 먼저 좀 체크가 되고 나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지난 7월인가요? 그 킨텍스에서 국제 심포지엄 할 때 발표했던 내용하고 일부 겹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왜 자원순환인지를 먼저 한번 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자원순환이 이제 그 법상으로 보면 이 환경정책기본법이 있는데 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자원순환과 관련된 일부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보면은 자원의 순환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 관리하는 것이 이제 환경 정책의 목표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그 자원 순환에 사실상 정의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어제 그 발표해 주셨던 그 홍수열 소장님은 그 다른 기고문에서 이 폐기물의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천연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자원순환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가 자원순환을 해야 되는 명확한 목표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환경제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 그림도 이제 그 전에 지난번 그 국제 심포지엄 할 때 발표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선형경제하고 순환경제의 물질 흐름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원 취득을 하면서 조금씩 그 배출되는 물질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원을 활용하고 최종적으로 배출이 되는데 순환경제에서는 이제 그런 단계에서 거꾸로 흐름이 생기죠. 물질 흐름이 거꾸로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거를 전체 우리가 자원 활용량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순환경제는 자원을 취득해 가지고 최종 배출된다 그러면 자원 활용량이 사실상은 우리가 자원 활용하기 위한 자원의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자원을 취득을 해야 되고 또 배출되는 양도 훨씬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순환경제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량화라든지 재사용, 재활용, 또 에너지 회수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용 단계, 제품 사용하는 단계에서 자원 활용량을 극대화시킨 것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또 배출량도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양, 그 다음에 천연 자원을 취득하는 양도 굉장히 적게 만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코카콜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러면 선형경제에서는 정말 자원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상 예전서부터 선형경제 시대에도 자원을 덜 쓰려는 노력들이 있었고 다만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을 높이는 데 집중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리병에서부터 페트병 지나고 뭐 캔까지도 나오고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박스도 나온 박스에서 플라스틱 박스로 바뀌고 종이 박스로 바뀌고 심지어는 이제 그 플라스틱 필름으로 바뀌는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얻어지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처음에 자원을 취득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발생하는 폐기물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줄었어요. 이런 것들은 줄었는데 그다음에 사용당 최종 제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이렇게 예전에 활용 못했었는데 지금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게 줄었는데 물질 흐름 전체로 놓고 보면 이렇게 됐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제품 사용 단계에서 자원 활용은 늘어났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 이걸로 보면은 줄은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이게 100%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건 모식도로 나타내 보면은 뭐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순환경제가 필요하긴 한데 순환경제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이 자원순환 수단이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하는 건데 각각의 감량 그다음에 요건 체류입니다. 예. 그래서 스탁과 관련된 체류 기간이라든지 제품 수명 같은 것들을 길게 해서 체류 기간 연장하는 것,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 회수 이런 뭐 기타 수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선형 경제에서 배출되는 그 폐기물에 비해서 훨씬 적은 양의 그 폐기물이 배출될 수 있게 하고 자원 취득량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자원순환을 하긴 해야 되는데 포장 쪽의 환경정책 동향이 이제 원래 제가 사실은 발표를 부탁받았던 부분입니다만 주문받았던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이 사실상 아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지금 EU 쪽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EU에서 새로운 뉴 서큘러 이코노미 액션 플랜 이게 이제 올해 3월 달에 이제 나왔고 예전에 사실은 2015년에 나왔던 것들을 갖다 조금 수정한 거예요. 수정해 가지고 나왔고 그 안에 내용으로 보면은 강조된 부분이 지금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에코 디자인이 예전에 에너지 사용 제품 중심에서 아예 제목 자체가 에너지 사용 제품의 에코 디자인 지침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제품으로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겠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순환경제의 큰 7대 중점 분야 자원 순환 노력을 가속화하겠다. 그런데 여기 이제 포장이라든지 플라스틱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은 94년부터 있던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많은 분들이 특히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많이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은데 이 보통 이제 패키징 앤 패키징 웨이스트 다이렉티브라고 그래서 그냥 PPW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PPW에서 얘기가 나온 것 중에 정책의 우선순위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재료별 재활용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찍 만들어졌습니다만 이게 일찍 만들어지고 회원국들이 이걸 이행하고 있는지를 쭉 체크를 했었는데 국가별로 좀 회원국별로 차이들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거를 상향시킨 게 이제 2018년에 아주 대표적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2030년까지의 목표를 보면 모든 포장의 재활용 목표를 7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표들이 설정돼 있고요. 중금속 함량 제한이라든지 이건 1994년부터 계속 있던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것도 이제 생물성 쇼핑백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94년에 이미 만들어졌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이 생물성 쇼핑백에서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이 이 옥소 디그레더블 플라스틱입니다. 옥소 디그레더블 플라스틱은 사실은 생분해성이 아닌 거죠. 산화분해성인데 이거를 생분해성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번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국내 동향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좀 찾아볼까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거의 크게 차이들이 없고 이 유럽 사례 하나 정도를 소개를 해드리면 그 외국 동향은 거의 대부분이 아마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 외국의 동향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구나. 참 이후에 하나가 더 있는 게 이제 작년에 이제 통과된 이 일회용 플라스틱 그러니까 특정 플라스틱 사용 제한 지침입니다. 그런데 일회용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산화분해성 플라스틱과 관련돼서도 못 쓰게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목적이 뭐냐면 일회용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 중에 상당 부분이 해양 생태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해양 생태계까지 가서 해양 생태계에서 위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양 생태계까지 흘러갈 수 있는 대부분의 플라스틱 그것이 거의 대부분이 일회용 플라스틱이고 이런 일회용 플라스틱을 제한하는 것이 이 지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정책은 포장과 관련된 정책을 따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자원순환과 관련된 법률 체계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정리를 해본 결과 이제 자원순환 기본법이 기본법으로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환경부 소관 법률이 쭉 있고요. 환경부 소관 법률 말고 국토부 소관 법률이 하나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이 있는데 촉진에 관한 법률 이게 있는데 요 법 말고 나머지는 다 환경부 소관 법률이고 이것을 정과정 단계별 라이프 사이클 스테이지별로 보면은 자원을 취득하고 제조할 때 그다음 유통 사용 소비할 때 회수 재활용할 때 폐기할 때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크게 대표적인 법들만 한번 살펴보면 기본법을 제외하고는 자원 취득 제조할 때는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가장 중요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유통 사용 소비 단계에서는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수 재활용 단계에서도 역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 단계에서는 폐기물 관리법이 중요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는 나중에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관련돼서 작년 올해 걸쳐가지고 굉장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 중에 대표적인 게 어제 환경부의 이채영 과장님 발표해 주셨던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수립이 됐고 그 다음에 이 계획에서 목표로 하는 바가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20% 줄이겠다. 그 다음에 재활용 폐기물의 공공 책임 추구를 선언하고 수거 중단 원천 예방하겠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 용기 등 재생 원료를 30% 이상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생활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 목표가 될 거고요. 그거를 다시 정리한 게 바로 요 그림입니다. 요것도 이제 환경부 사이트에 가면 다 공개가 돼 있는 카드 뉴스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보실 수 있고요. 이전에 기존 대책하고 올해 나왔던
이 대전환 추진 계획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화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신규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강화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수단들이 도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 이채용 과장님이 설명도 해주셨고 또 자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회용품 줄이기 계획이 작년 말에 또 나왔었는데 이것도 한번 쭉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내에서 사실은 포장과 관련된 규제들도 강화되고 특히 일회용품하고 관련된 부분 또 플라스틱하고 관련된 부분에 규제가 대폭 늘어나고 그렇게 했는데 기업들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구현 수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데 요 앞에서 보셨던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정과정 단계별로 한번 쭉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지금 주체별로 제조업계라든지 그 다음에 유통물류업계라든지 소비자 그 다음에 지자체 이렇게 주체별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고 보고요. 이거를 포장과 관련돼서 살펴보면 요 두 군데 정도 포장업계 쪽과 관련돼서 살펴보면 지금 제조업계에서 하는 일, 유통물류업계에서 할 수 있는 일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중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일부 사례로 해가지고 과제들을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우선 친환경 소재 선택 부분인데요. 친환경 소재 선택에서 많이 혼돈을 하고 있는 일반에서 많이 혼돈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이오 플라스틱 그러니까 바이오디그레이더블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하고 바이오 베이스드 플라스틱이에요. 그 두 가지가 혼돈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난 여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데 결국은 생분해성을 가진다고 해서 다 바이오매스 베이스드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또 바이오매스 베이스드라고 해서 다 생분해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재생 가능하다, 비재생이다 이렇게 재생 가능한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원 고갈과 관련된 영향을 고려하는 측면입니다. 그다음에 바이오매스 기반으로 돼 있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원 고갈하고 온실가스 같은 지구 온난화 영향을 고려하는 부분이고요. 생분해냐 비생분해냐 하는 부분은 생태계 유해 영향을 고려해서 만든 건데 이 부분이 이제 많이 혼돈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바이오베이스드 플라스틱을 가지고 생분해가 잘 되는 것처럼 생분해가 잘 되는데 적용해야 될 포장 같은 데다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현실적으로 효과를 별로 거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지금 요거는 저기입니다. 비목재 그러니까 초봉계 펄프를 이용한 포장들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버게스입니다. 버게스 같은 것들이 결국은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요거는 어저께 풀무원 제품 할 때 소개가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버게스를 가지고 만든 판지입니다. 판지 같은 용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확인할 수 있겠고 사실은 종이 같은 경우도 종이나 펄프 같은 경우도 문제가 이렇게 비목재 제품들을 사용하면은 훨씬 더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기업이 해야 될, 제조업계에서 해야 될 것이 친환경 설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설계인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통 제품 설계를 하는데 딱 환경 측면을 배려해서 하면은 친환경 제품 설계가 되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설계 단계에서 비용 투입을 보면은 한 5% 정도. 그런데 제품의 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정과정 환경 영향을 고려해 볼 때는 70에서 95% 정도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EU에서 분석할 때도 한 80%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설계 단계에서 환경 영향을 80% 정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투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이거는 그 지금 이를테면은 리드인데 리드가 이게 안 떨어지는 거하고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 뭐 이 부분도 이제 그 소비자를 고려했을 때 소비 단계에서 소비자를 고려해서 제품을 만든다면 이런 부분 할 수 있겠고요. 요거는 지자체 입장 한번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 우리가 보통 일회용 컵 그 저희 커피 전문점 같은 데 가시면 이런 데 주든지 이런 데 주든지 그러는데 둘 다 종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재활용을 하는 단계에서는 이 골판지하고 백판지가 섞여 있으면 이게 백상지 쪽에서는 이게 이물로 취급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제품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나중에 재활용 단계를 고려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제품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를 명확하게 판지하고 골판지를 따로 구분해서 분리해서 배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에코 디자인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 측면 고려할 때 다양한 환경 측면 다 고려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유통 단계 부분인데요. 유통 단계 부분 이 부분도 뭐 앞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유통 단계에서 냉장고하고 세탁기 이 두 개의 포장인데 포장을 아주 혁신적으로 줄였죠. 이렇게 아주 녹색 인증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켓 컬리를 포함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그 유통 포장을 줄이려는 노력 또 유통 단계에서의 환경 영향을 줄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유통 단계 노력 중 이 부분도 오늘 발표에서 조금 소개가 되긴 됐었습니다만 우리가 그 유통 단계에서 테이크백 시스템 같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제품의 포장을 줄일 수 있다는 거 하고 지금 이거는 죄송합니다. 예. 이거는 난자인데요. 난자는 이제 리유저블 난자 써가지고 이거 한 6번 정도 사용하면 가격을 다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예입니다.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리스 시스템인데 이 부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에서 이미 그 실시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이런 유통 포장하고 관련된 것들은 제품은 기업이 소유하고 제품 서비스하는 제품은 기업이 소유하고 제품의 기능만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싱 시스템 같은 경우는 포장은 기업이 소유하고 내용물만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그 우리나라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친환경 포장 추진 사례인데요. 이 부분은 참고로 이제 그 코카콜라 같은 데가 대표적으로 2030년에 발생 폐포장량의 50%를 다 재활용하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홈페이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나라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내 사례를 국내 친환경 포장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찾아보다 보니까 하나가 딱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는데 플라스틱 적게 쓰겠다, 그 다음에 재활용을 쉽게 하겠다, 남는 화학물질 제로화하겠다, 포장은 최소화하겠다 이런 목표로 해가지고 친환경 포장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 부분도 이제 소개를 풀무원에서 직접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정책을 이제 주로 말씀을 해주십사 했는데 이제 기업 과제까지 이제 숙제를 많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많은 박수로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질의는 받지 않고 나중에 그 토의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때 따로 질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